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해외 주요 외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 나는 충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이번에 한국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지, 대만 총동부터 시작해 대만 언론들이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 라며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달 28일 현지 시간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약 4,400만 원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도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했는데 한국은 고작 2.6%였다라고 과시했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거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거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의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거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고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의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다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겠죠. 그런데 거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에 소형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즈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고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기업체들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고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의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홍하이그룹 고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의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진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진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 지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고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고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고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4마리 용중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고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 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삼성, 현대, LG의 시원한 복수가 공개되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지자 바이든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수십조짜리 공장을 짓게 만든 뒤 약속보다 보조금을 덜 주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소액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에는 보조금을 왕창 퍼주더니 한국에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보복에도 한국 기업들은 씩 웃으며 바이든 면전에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은 무엇이었는지 바이든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37만 3,222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는 약 30기가와트시, GWH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요. 현대차그룹과 에너지솔루션이 투자 총액의 절반을 50%씩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LG는 북미의 가장 많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8개 공장과 1, 3차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에겐솔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액 연봉 일자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외교를 잘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백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한국 기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미국은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의 게릿은 더글러스 대변인은 26일 현지 시간 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배터리 공장은 현대 전기차 전체 공장 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 감세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소리죠. 그는 이번 배터리 공장에 투자될 43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55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이 투자를 확정하는 순간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깎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 민주도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 및 AP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제 배터리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야 이를 자동차는 IRA의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무례한 발언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의 충격적인 보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까지 최근 공개했는데요. 바이든의 오른팔로 불리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용납 불가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도 무조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식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요. 한국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든 말든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IPEF 국가들의 투자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들이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는 순간 한국의 경제 절반이 날아갑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공황을 겪는 것이 확정적인데도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및 다른 제품들을 미국이 대신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미국은 한국의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보조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시장 공백을 메우려 해도 한국 정부는 나서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틈을 채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한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져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리튬은 중국이 싹쓸이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광산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 위주로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습니다. 리튬은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입니다. 컨설팅 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 수요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긴장으로 공급망 위협을 느낀 나머지 세계 각지 리튬 광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다와 호주는 최근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신규 투자를 차단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리스타드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를 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 데 45억 달러를 썼습니다. 투자 대상국은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말리, 나이지리아는 물론 자원 통제를 강화하는 짐바브웨, 멕시코, 칠레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투자비를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는 지경입니다. 시 주석은 3월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에서 광산에 투자하기 전에 현지 사정부터 잘 알아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로빈정 회장에게 대놓고 자신을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돌격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리튬 광산을 싹쓸이한 중국과 적이 되면 리튬이 없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미국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공장과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이 2차 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따라잡고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배에 육박할 것이라는 2차 전지 시장. 심지어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 2차 전지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싹쓸이하게 되는 대반전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차가 베트남에서 현대차를 밀어내려 했다가 대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상하이차는 과거 한국 기술을 빼돌려 성장한 회사인데 베트남인들은 중국산 오토바이에 이어 차에서까지 크게 당해 중국산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차는 한국 내에서도 기술 먹튀 기업으로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1999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한 상용차는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상하이차는 인수 당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차량 생산을 30만 대로 늘릴 것을 약속했지만 투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15만 대 생산에서 9만 대 수준으로 후퇴했죠. 인수 후 신차 개발도 일절 없었고 디젤, 하이브리드, 중앙통제장치, 리튬 전지 등 상용차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의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하이차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인데 결국 중국 정부 주도로 기술을 빼돌렸던 사건입니다. 상하이차는 상용차 생산 철수와 함께 MG 브랜드를 사들였습니다. 2005년 영국 음주로버가 파산한 뒤 난징자동차에 팔린 바 있는데 상하이차가 2007년 난징자동차 그룹을 인수해 MG를 자회사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상용차 기술력을 더해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죠. 중국 자동차 산업은 상하이차가 철수한 2009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는데 당시 33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MG 또한 2012년 베트남에 진출해 수출 활로를 모색했는데 당시 품질 문제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철수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7월 도요타와 현대차를 잡겠다며 다시 베트남에 진출했고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태국 생산 모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산 자동차도 관세 없이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어 MG 또한 태국 생산본을 그대로 수입해왔던 것입니다. 상하이차는 2016년부터 태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니에서는 도요타, 미쓰비시, 스즈키, 혼다 등의 공장이 있어 이 또한 베트남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MG는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크로스오버 2종을 내놨는데 현대 투싼과 코나를 공략한 차종입니다. MG가 내놓은 판매 가격은 3천만 원, ZS, 과 4천만 원, HS, 대로 한국 및 일본 회사 동급 차량보다 20%부터 50%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차의 진출에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현지 브랜드 빈페스트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 차들이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동 3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타려면 적어도 베트남에서 중산층 이상일 텐데 굳이 중국차를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2개인 반면 일본은 도요타, 혼다, 마쓰다 등 10여 개에 달합니다. 도요타는 2017년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확고한 1위였지만 최근에는 현대차와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인기도 높아졌는데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일본 자동차를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및 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는 2017년 베트남 현지 업체 탕콩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반떼, 투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곧바로 도요타를 넘어 베트남 현지 1위가 됐습니다. 연 8만 대 정도를 생산해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또한 2004년 베트남 현지 업체 테드고와 반제품 조립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2020년 3만 9천 대까지 판매를 늘렸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진출 후 처음으로 연간 6만 대를 돌파했던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가동을 시작한 이 공장을 바탕으로 올해 베트남 현지 생산을 10만 7천 대 이상으로 늘려
토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오닉 5, 베뉴, 팰리세이드 등 4개 신차를 새로 생산해 총 12개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상하이차가 비집고 들어오려는 중인데 2025년까지 베트남 북부 지방에 생산 공장을 지어 연 10만 대 자동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3대 자동차 브랜드로 몰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중국 기업은 체리자동차와 BYD에 이어 상하이차가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시장에서 MG자동차 판매량은 약 4,300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베트남 시장 판매는 도요타가 9만 1천 대, 현대차가 8만 1천 대를 팔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하이차의 10만 대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인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MG차는 잦은 고장과 수리 실패로 이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기술적 오류와 불완전한 수리 서비스 퉁 저품질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MG AS 2.0 트로피 최상위 버전을 구입한 한 시민은 몇백 킬로미터밖에 달리지 않았지만 각종 오류 메시지가 떴고 이는 모든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밖에 시민들도 1천 칸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 오류가 난다며 MG 기술자조차 해결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자동차 등록국까지 나서 MG 측의 자동차 불량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에서의 중국산 트라우마를 다시 불러온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의 합작 방식으로 오토바이 제조 기술을 익힌 중국은 1993년 세계 1위 오토바이 생산국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방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국 오토바이 시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시장 환경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도시 공기오염 문제까지 불거지자 중국 지방 도시들이 잇따라 오토바이 운행 금지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죠. 여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자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업체들은 이웃 베트남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오토바이 대국입니다. 9,8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길이 좁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는 없어도 오토바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시 베트남 오토바이 시장은 일본 업체들 천국이었습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등 일본 업체들이 연간 300만 대 규모인 베트남 시장 중 98%를 점유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오토바이 업체들이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1999년입니다. 당시 베트남 시장의 주력 제품은 100이량 100큐빅센티미터 전후의 소형 오토바이였는데 일본산 가격은 1,800터부터 2,100달러 수준이었고 중국 업체들은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대당 700달러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수입한 베트남 소매상들은 1,200터부터 1,300달러 정도에 판매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는 초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2000년 베트남 시장 점유율 70%를 넘겼고 다음해는 90%에 육박했는데 그동안 60터부터 70%를 유지해온 일본 혼다를 10%대로 밀어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맞춰 현지 공장을 대거 건설했는데 무려 70개사의 중국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품질 불량, 애프터 서비스 부실 등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10년이 못돼 베트남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업체 간 출혈 경쟁이 생기자 현지 소매가는 계속 떨어지다가 2004년 17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고철값보다 더 싸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오토바이 한 대를 팔아 약 5,400원 정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 품질을 낮춰 원가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품질 불량과 안전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2004년 호치민에서 중국산 오토바이가 운행 도중 차체가 두동강 나는 사고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프터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산 오토바이는 한 번 사면 통상 10년 정도를 쓰는데 중국산은 그 수명이 3터부터 4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나면 고장이 잦아지고 3년 이상이 되면 수리보다는 아예 새로 사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7년부터 점유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한때 80%까지 갔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는 10%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오토바이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한 나쁜 입소문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도 확산돼 현재까지도 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 잃은 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지만 여기에서도 베트남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기 오토바이 품질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충전 중이던 중국 전기 오토바이가 폭발해 하얀 연기가 삽시간에 주차장 내부를 가득 채우는 영상이 퍼졌는데 주변 오토바이로 옮겨붙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산 전기 자전거가 폭발해 5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길거리에서는 오토바이 폭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전기 이륜차 화재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연 없는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면서 전기 이륜차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배터리 불량이나 과열, 전기압선, 불법 개조 등으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전기 이륜차 화재가 1만 8천 건이나 났고 사망자는 5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의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최근 자국 내 판매에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감춰졌던 불량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지리전기차는 주행 중 배터리 팩이 분리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체형 배터리로 우수성을 자랑했지만 정작 배터리가 쉽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중국차 수출은 지난 3년간 전기차 부물 등에 없고 가파른 질주를 했습니다. 2021년 200만 대를 돌파하면서 한국을 넘어 세계 3위가 됐고 2022년에는 300만 대를 넘기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죠. 급기야 올해 1분기에는 일본마저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수출 급증의 1등 공신은 역시 전기차였습니다. 작년 전기차 수출 대수는 68만 대로 22%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한호성이 울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량으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을 제쳤지만 기술적으로 자동차 선진국 수준에 크게 튀진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16,400달러로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중국 SNS에는 베트남 실패 사례가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차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산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동남아에서 폐주한 경험을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시장 트라우마가 깊고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는 7월부터 아이오닉 5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정의선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 총장을 만나 아이오닉 5 모형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명문대 하노이 국립대와 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체의 0.2%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산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품질을 지속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애플, 중국과 유달리 친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의 추악한 진실이 최근 밝혀졌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애플이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 주요 거점에 자리 잡은 애플 매장에서 철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파산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희비가 갈리는 애플과 삼성, 급박하게 돌아가는 IT 업계에 대한 소식을 오랜 친구 노붕우, 중국인들이 애플의 현 CEO 팀 쿡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친구보다 더 나아간 단계를 의미하는 오랜 친구는 중국인이 각별한 애정을 보일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글로벌 CEO들 가운데서도 중국은 특별히 애플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 CEO는 단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팀 쿡은 자주 중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로 팀 쿡은 오랜 친구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국인이 되었죠. 알고 보니 중국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중국을 위해 애플이 엄청난 돈을 비밀리에 투자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진 이 소식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2016년 중국을 방문한 팀 쿡은 2,750억 달러, 하나로 약 323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5년의 계약 기간을 두었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팀 쿡과 애플 고위 관계자가 중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접촉, 애플페이는 물론이고 앱스토어에서도 애플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비밀 협약을 맺은 것이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1250단어 분량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나치게 중국 정부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애플의 행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난 홍콩 민주화 운동 시기 때도 애플은 중국 정부 편을 드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타올랐던 시기, 경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지지자는 비밀리에 홍콩맵 라이브, HK맵 라이브라는 앱을 개발하게 됩니다. 홍콩 경찰들이 어디에 출몰하는지 알려주는 앱이었죠. 그러나 애플은 공공의 안전 위협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홍콩맵 라이브를 애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홍콩맵 라이브를 중국의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가 비판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애플이 중국 정부에 충실한 개가 되었다는 비난이 속출했죠. 하지만 애플은 홍콩맵 라이브 삭제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고 압도적인 시장 위치로 반발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뒤에는 중국 시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콤했던 중국 돈을 애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팀쿡 CEO가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애플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며 인연을 이어갔죠. 그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번이 넘도록 중국 출장을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중국 지역 정부의 당 서기들과 만나며 애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상하이의 시위원회 서기는 애플은 혁신의 대명사이자 가장 인상 깊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남길 정도로 중국 전통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투자는 물론이고 공급망에서도 스티브 잡스 시절 논외로 여겼던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간주해 전면적인 투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에 애플 R&D 센터를 지었고 이어 상하이와 수저우도 지을 예정이죠. 애플 생산 라인을 중국 해안 도시로 옮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올랐고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 시가총액 2조 8,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애플이 시가총액 3조를 넘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기에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난이 있어도 애플은 꿋꿋하게 중국과 손을 잡았고 미국 정부의 비난을 감수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게다가 중국 스타트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중국과 가깝게 지냈죠.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본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여러 번 경고를 남겼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는 애플을 봐줄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애플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걸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 판결, 개발자들이 앱의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이폰 유저들은 앱을 이용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무조건 이용해야만 합니다. 결제 역시도 애플의 결제 방식을 따라야 했고 독점적 위치를 누린 애플은 앱에 과중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게임사인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행위를 반독점 행위라 비난, 거래 진정을 넣었고 오랜 신랑이 끝에 미 법원은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반독점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향해 규제의 칼을 뽑았죠. 미국 연방법원 역시 한국의 판결에 동의하며 애플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애플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한 상황. 하지만 미국은 애플을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반독점법이라는 칼을 꺼내 들며 애플을 향해 위협한 것입니다. 미국 법체계에서 반독점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 조항으로 전통적으로 미국은 어떤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라도 하면 어떤 기업도 한순간에 여러 기업으로 분리됩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이 반독점법에 의해 희생된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를 기반으로 각종 사업들을 흡수 합병한 끝에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석유와 상관없는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스탠더드 오일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반독점법을 발동해 스탠더드 오일의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며 강력했던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방송 산업을 독점했던 MBC도 반독점법의 철퇴에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지 않아도 IT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미국 정부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애플을 곱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독점을 견제하는 판결 역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면 애플은 순식간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반독점법에 걸린다면 애플은 무수히 많은 회사들로 쪼개져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애플 견제에 나서며 애플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악용, 경쟁 음악 스트리밍 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경쟁 구조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의 독점 금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액만 따져보면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애플은 당연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애플의 독점에 호의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유럽 국가들도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애플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반면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애플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협의를 마쳤죠. 테일러시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요.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삼성전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게다가 미국 연방의회도 반도체 관련 법을 통해 보조금 혜택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버텍사스 주지사와 존 코닌 상원의원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테일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로비를 펼친 것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인데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미국 내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를 밀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생산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초대되는 행보를 보였죠.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 향후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은 물론 투자를 늘리게 되었죠. 경쟁자인 애플은 중국과 가까이 한 탓에 미국 정부의 눈밖에 난 상태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게 되어 격차를 좁히고 있죠. 향후 애플이 분해될 경우 삼성은 단숨에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애플은 지금이라도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까요? 아니면 중국의 돈을 잊지 못해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타기 바라며 IT 업계에서 애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